어머니, 그럼 저희 다녀올게요. 저희 돌아오는 날짜에 맞춰서 반찬 같은 건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셔야 하는 거. 아시죠? 그럼 물론이지. 알다마다. 아, 그리고 혹시 저희 없는 사이에 보일러 너무 많이 틀지 마시고요. 지난달에 가스비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 알겠다. 그런 걱정 말고 어서 다녀오렴. 아, 영 불안한데? 무튼 그럼 갈게요. 며느리 혜진이가 마지막 말을 마치고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저를 종부리듯 말하는 며느리 혜진이. 그리고 다녀오겠다는 말도 없이 자기 휴대폰만 쳐다보고 있던 아들 봉석이. 둘의 집에 홀로 남은 저는 나직이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 그럼 시작해볼까? 기다리던 복수의 시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어르신들. 오늘 사연은 양해남 할머니께서 보내신 이야기입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알아요. 어르신들께서는 지금쯤 아마 도대체 뭐하러 그 집에 기어들어갔냐고 말하고 싶으실 테죠. 저도 원래는 절대 아들 며느리 집에 들어갈 생각이 없었어요. 그도 그럴 게 평생 술 먹고 주정 부리던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이제 좀 숨 좀 쉬려고 하는데 결혼하고 자기들끼리 잘 살던 아들 봉석이가 엄마, 죄송한데 저희 부탁 하나만 들어주시면 안 돼요? 라고 말했을 때 그리고 그 부탁이 하필이면 자기들 집에 들어와 살림을 도와달라는 거였을 때 얼마나 망설여졌는지 몰라요. 하지만 저에게도 이유는 있었습니다. 엄마, 혜진이랑 저 사실 둘 다 우울증 앓고 있어요. 뭐라고? 우울증? 네, 둘 다. 약 처방받고 먹은 지 꽤 됐고요. 내 아들이 우울증이라니. 이야기를 듣고 한동안 말문이 턱 막히더군요. 부모 마음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 우울증이라는데 마음의 병을 얻었다는데 부모가 되어서 그걸 알아채지도 못하고 있었다니. 순간 죄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이미 내 손을 떠나 결혼까지 한 자식이지만 그래도 1년에 몇 번씩은 만나 같이 식사도 하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중에 둘 다 우울증에 걸린 상태였다니. 그리고 그걸 나는 알아채지도 못했다니. 스스로가 미련퉁이 같았습니다. 엄마, 저희도 정말 고민 많이 하다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저랑 혜진이 자식으로서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정말 매일 죽자는 말만 서로 해요. 봉석아, 어디서 그런 말을 함부로 해? 저는 깜짝 놀라서 소리쳤어요. 이 정도면 중증이구나 싶었죠. 생각해보니 그간 아들 내외와 바깥에서 식사는 한 적이 있어도 정작 그 집에 가서 먹은 적은 없더군요. 우울증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그제서야 녀석들이 저에게 집을 숨겨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마음이 힘들면 간단한 청소도 하기 싫은 게 사람이지 않습니까? 해서 저는 고민 끝에 말했어요. 너도 알다시피 아무리 아들네 집이라도 며느리가 있는데 들어가서 파출부 노릇을 하는 건 보통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로서도 그걸 지금 당장 답을 주긴 어려워. 하지만 일단 너네 집에 가서 내가 상태 좀 보마. 오랜만에 혜진이 얼굴도 보고 싶고 말이야. 알겠어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엄마. 며칠 후에 봉석이 퇴근 시간에 맞춰 둘이 먼저 만났어요. 혜진이는 따로 일을 하지 않느니 집에만 있을 터였죠. 그런데 봉석이가 자기 집 문을 열기 전에 저에게 경고하듯 말하더군요. 엄마, 미리 말씀드리는데 혜진이 우울증이 저보다 심해요. 그러니까 보시고 혹시라도 놀라지 마세요. 상태가 그 정도로 안 좋나? 라는 저의 의문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거실부터 이어진 주방까지
온통 잡동사니로 가득하더군요. 이게 대체 뭐니? 사람 사는 곳 맞니? 충격받은 저희 말에 봉석이가 씁쓸하게 웃더군요. 맞아요. 엄마, 아내 가서 혜진이 불러올게요. 엄마 온다는 거 미리 말했는데 오늘따라 많이 힘든가 봐요. 봉석이가 안에 들어가서 혜진이를 불러 나왔어요. 그런데 글쎄 그 아이 꼴이 어땠는지 아세요? 어머니, 오셨어요? 언제 감았는지 모르게 떡진 머리에 누더기처럼 걸친 잠옷, 그리고 잠을 자긴 잔 건지 퀭한 얼굴까지. 딱 봐도 병자의 그것이었죠. 저는 그런 며느리의 모습을 보자마자 가슴이 울컥였어요. 아니, 혜진아. 너 꼴이 도대체 왜 이래? 달려가서 며느리를 품에 끌어안았습니다. 그런 저의 품에서 혜진이가 쓴 웃음을 짓더군요. 별거 아니에요. 이건 그냥 잠깐 이러는 거예요. 애초에 어머니께 이런 모습 보여드리기 싫었는데 남편이 자꾸만 이러다가 우리 다 죽는다고 고집을 부려서. 죽긴 누가 죽는다는 거야. 힘내. 기운 내라고. 일단 내가 가져온 저녁부터 먹자. 응? 저는 눈물을 훔치며 얼른 가져온 보온통을 식탁에 올려놓으려 했어요. 그런데 온 사방에 치우지 않은 쓰레기로 가득 차 있어서 어디 놓을 곳이 없더군요. 그러자 혜진이가 비쩍 말라 앙상한 나뭇가지 같은 손으로 쓰레기를 치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송해요. 어머니 오시기 전에 진작에 치웠어야 했는데 아침부터 힘이 없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날만 가고 이후에는 파출부 노릇 해달라는 말은 무시할 생각이었어요.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시엄마가 아들네 집에 들어가서 집안일을 해주나요? 더더군다나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닌데도 말이죠. 그래서 일단 식탁을 치우고 혜진이가 제가 차려온 밥을 먹는 동안 봉석이를 따로 불러서 말했어요. 봉서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왜 진작에 돈을 써서 진짜 파출부를 부르지 않고 너나 네 와이프나 둘 다 이 지경까지 있었던 거냐고. 그게 엄마, 사실 봉석이가 말하기 괴롭다는 듯 인상을 찌푸리다가 입을 열더군요. 저희 얼마 전에 보증을 잘못 섰다가 사기당했어요. 뭐라고? 보증? 아이고 머리야. 누구야? 대체 어떤 놈이 너한테 사기를 친 건데? 제 고등학교 동창 경수요. 경수? 내가 아는 그 한경수? 네, 맞아요, 엄마. 아니, 그 착하디 착하게 생겼던 놈이 너한테 사기를 쳤다고? 저랑 와이프도 그래서 더 충격이었어요. 엄마 보셨던 것처럼 혜진이 정말 많이 힘들어해요. 저희 집 경제 사정도 너무 안 좋고요. 그래서 파출부 부르는 건 꿈도 못 꿨어요. 엄마, 자식이 돼서 이런 부탁드리는 거 정말 염치 없지만 정말 당분간만이라도 저희 집에 좀 머물러 주실 수 없을까요? 혜진이나 저나 이렇게 살기 너무 힘들어요. 서로 감정이 병드니까 밥도 청소도 못하고 있고요. 말하는 봉석이의 얼굴을 보는데 정말 한동안 제대로 식사도 하지 못했는지 얼굴이 초췌해져 있더군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분명 아들하고 며느리랑 함께 지내는 건 힘들 텐데 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우선시 되는 건 바로 내 자식이 일단 살고 보는 거 아니겠어요. 온 세상이 욕해도 내 자식만큼은 아끼는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알았다. 당분간은 너네 집에 함께 머무르마. 봉석이가 고맙다며 저를 꼭 끌어안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때 알았어야 했어요. 제가 들어가기로 결심한 곳은 정신병자 둘이 있는 마구리라는 것을요. 처음에는 그래도 버틸만 했어요. 봉석이도
혜진이도 둘 다 저의 눈치를 어느 정도 보았으니까요. 어휴, 혜진아. 내가 치운다니까. 네가 왜 또 움직여? 네? 아니에요, 어머니. 이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며 집을 치우려던 혜진이는 이내 번번이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깨트려서 일을 더 만들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차라리 그럴 거라면 앉아서 쉬라고 말했고 대부분의 집안일은 저희 몫이었습니다. 그뿐인가요? 혜진이가 저를 돕겠다고 음식을 하려고 한 적도 있었지만 아야, 혜진아. 괜찮니? 아니,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라니까 왜 칼질을 하려고 그래? 그게 어머니 혼자 요리하시는 걸 보니까 마음이 불편해서 조금이라도 돕고 싶어서요. 어휴, 괜찮다니까. 이렇게 네가 다치는 게 일을 더 만드는 거야. 그래도 혜진이가 아예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제 마음 한결 낫긴 하더라고요.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마냥 상대방이 나를 이용하려 한다는 생각이 들면 해주려는 마음도 사그라들게 되고요. 제가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서게 되면서 아들네 집은 점차 활기를 되찾았어요. 그전까지는 어디 거지굴인지 이내마경인지 구분되지 않던 곳이 깨끗하고 정돈되게 변했죠. 그리고 제가 지칠 때 즈음 어느 날 봉석이랑 혜진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더군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사실 저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요 며칠 어머니 덕분에 혜진이가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니까 봉석이가 대신 말을 받았어요. 엄마 덕분에 저희 요즘 정말 사람 사는 것 같아요. 그래, 원래 이렇게 살아야지. 이게 정상이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두 아이들의 말에 내색은 안 했지만 그래도 얼마나 좋던지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니 그때 아들의 감사는 이후에 벌어질 잔혹한 일들을 위한 포석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밤, 늦은 새벽이었어요. 그날은 봉석이가 지방 출장을 가서 저랑 혜진이만 집에 있었죠.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하느라 저도 지쳐 쓰러지듯 잠들어 있는데 갑자기 혜진이의 비명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스산한 새벽에 들려오는 비명에 머리털이 바짝 곤두서더군요. 무서워서 주저하는 걸음으로 혜진이가 있는 안방문을 조심스레 열어보았어요. 혜진아? 괜찮니? 말을 하면서 어둠 속에 눈이 점차 적응되어 가는데 혜진이가 소리 없이 스르륵 상체만 일으켜서 저를 어둠 속에서 응시하고 있더군요.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처음에는 귀신인 줄 알았거든요. 어머니, 죄송해요. 악몽을 꿔서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나 봐요. 혜진이가 어둠 속에 입을 열어 말하더군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혜진이가 한 발, 한 발 저에게 다가오는데 그 아이의 바늘처럼 말라 비틀어진 몸을 달빛이 서늘하게 비춘 그 모습이 퍽 섬뜩하더군요. 혜진이가 저를 힘겹게 일으켜 세우고는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한데 제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요. 이대로는 잠을 못 잘 것 같은데 오늘 하루만 어머니께서 곁에 계셔주시면 안 될까요? 곁에 있어 달라고? 네, 원래는 남편이 항상 곁에서 제 손을 잡아줬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그럴 사람이 없어서 자꾸만 악몽을 꿔요. 말을 하며 혜진이가 자기 옆에 누우라는 듯 침대 위를 토닥이더군요. 이게 맞는 건가?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이고는 혜진이 곁에 누웠어요. 어머니, 혜진이가 저에게 잡아달라는 듯 자기 손을 내밀더군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그 아이의 손을 어설프게 살짝 잡았습니다. 여자들끼리 손잡는 거야
솔직히 이상한 일이 아니잖아요. 한데 그날따라 혜진이의 손을 잡는 건 영 꺼림칙하더군요. 며느리의 손은 차디찼습니다. 마치 한겨울에 하루 종일 바깥에 방치되어 있던 손을 맞잡은 것처럼요. 이대로 혜진이가 잠들 때까지 누워 있어야 하는 건가? 그러기에는 너무 불편해서 잠을 자지 못할 것 같은데 온갖 생각이 휘몰아치던 중이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혜진이가 말을 하며 제 손에 깍지를 끼더군요. 차게 굳은 고드름 가닥이 제 손 사이사이를 파고드는 것 같아서 순간 깜짝 놀랐어요. 혜진아, 제가 손을 빼려고 하니까 혜진이가 오히려 제 손을 더 꽉 붙잡더군요. 그러고는 공허하게 텅 빈 눈으로 옆으로 누워 저를 바라보았어요. 저희 둘의 얼굴은 서로의 숨결이 느껴질 정도로 가까웠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을 것 같아서요. 다음 날 아침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다가 아침녘에 기절하듯 눈을 감았는데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에 눈을 뜨게 되었어요. 화들짝 놀라서 침대에서 일어나 보니 제 손을 꽉 쥐고 있던 혜진이는 자리를 뜨고 없더군요. 시간이 몇 시지? 제대로 자지 못해 졸린 눈을 끔뻑이며 시간을 확인했는데 아침 11시더라고요. 늦잠을 잤구나 싶어서 부엌으로 얼른 가보았더니 아니 글쎄 혜진이가 요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전과 달리 다소 멀쩡한 얼굴로요.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새벽에 저 때문에 힘드셨죠? 심지어 혜진이는 저를 위해 요리까지 했더군요. 그 아이가 차려준 음식을 얼떨떨하게 받아 식탁에 앉았어요. 혜진이가 저와 마주 앉아 씩 웃더군요. 이 집에 와서는 처음 보는, 정말 오래간만에 보는 혜진이의 미소였어요. 드세요, 어머니. 어머니 생각하면서 제가 직접 만든 된장국이에요. 아, 그래. 고맙다. 그런데 너는 왜 먹지 않고? 전 아까 이미 먹었어요. 얼른 드세요. 다 식겠어요. 혜진이의 독촉에 저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국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국은 제 입맛에 맞지는 않았어요. 다소 짜고 이상하게도 시큼한 맛이 났습니다. 어때요, 어머니? 입에 맞으세요? 하지만 저에게 물어오는 혜진이에게 차마 맛이 없다고 하기는 어렵더군요. 그래서 일단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고는 힘겹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뭐. 맛있네. 정말요? 다행이다. 혜진이가 밝게 웃으면서 제 손을 부드럽게 쓰다듬더군요. 애가 왜 이러지? 순간 깜짝 놀라서 저도 모르게 손을 뒤로 빼냈어요. 그리고 잠시 정적, 미묘하게 불편한 기류가 둘 사이에 감돌았습니다. 침묵을 깬 건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덕분이었죠. 봉석이가 집에 돌아온 거였어요. 제가 도망치듯 식탁에서 일어나 봉석이를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봉석이와 손을 맞잡는데 녀석 특유의 따뜻한 온기가 어찌나 안심이 되던지요. 봉석이 왔니? 네, 둘이 식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보, 내가 먹을 밥도 있어? 저는 당연히 있을 거로 생각하며 혜진이를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그런데 혜진이가 싸늘하게 굳은 얼굴로 말하더군요. 당신 먹을 건 없어. 새로 차려 먹던지 시켜 먹던지. 알아서 해. 저는 갑자기 돌변한 혜진이의 태도를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당황스러워서 눈을 끔뻑이고 있는 저와 달리 봉석이는 그럴 줄 알았다는 듯 그냥 한숨을 내쉬기만 하더군요. 혜진이가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거칠게 닫아버렸고 저는
한숨을 쉬는 봉석이에게 곧바로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어요. 어젯밤 혜진이가 제 손을 잡았던 것과 아침에 보인 기이하고 소름 끼치는 행동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런데 봉석이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한숨을 쉬더군요. 혜진이 걔 또 그래요? 또? 아니, 지금 그게 무슨 소리니? 그게 혜진이 지금 저러는 거 일부러 저 도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 때문이라고요. 너 때문이라고? 아니, 그런데 혜진이 말로는 네가 항상 밤마다 손을 잡아줬다던데.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이걸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잠시 고민하던 봉석이가 이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사실 저랑 혜진이 사이에 다른 문제도 있었어요. 다른 문제? 그게 제가 다른 여자를 잠깐 만났었는데 그걸 혜진이한테 들켰어요. 뭐? 다른 여자. 아니, 그럼 봉석이 네가 바람을 피웠었단 말이야? 봉석이가 더 말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더군요. 바람이라니. 내 아들이 자기 아내를 두고 바람을 피우는 그런 못된 놈이었다니. 멍하니 있는 것도 잠시 화가 치밀어 봉석이의 어깨를 마구 때렸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으면 진작에 엄마한테 말을 다 했어야지. 도대체가 봉석이 넌 생각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아, 아파요, 엄마. 저라고 진작에 말씀을 안 드리고 싶었겠어요. 하지만 어떻게 그런 부끄러운 일을 미주알고주알 다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네가 바람 피운 거랑 혜진이 제가 저러는 건 대체 무슨 상관인데? 혜진이가 원래도 우울감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다른 여자 만나던 게 걸린 후로는 더 심해졌어요. 그런데 문제가 그 뒤로 저희 집에 손님만 오면 애가 이상한 짓을 하더라고요. 이상한 짓? 오늘 엄마한테 한 것처럼요. 남자고 여자고 손을 잡는다거나 이상한 교태나 유혹 같은 걸 자꾸 하려고 해요. 충격이었어요. 아니, 그럼 어젯밤 새벽에 나한테 하던 그 행동들이 모두, 그 기이하고 이상하던 짓거리가 모두 정말로 나를 유혹하려고 했던 거라니. 손하고 발에 벌레가 기어 다니는 것 같고 무척이나 불쾌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입이 열리더군요. 나 더는 여기에 못 있겠다. 여기까지만 하고 난 이만 집에 가련다. 엄마,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말라니? 봉석이 너 지금 제정신이니? 네가 방금 인정했잖아. 네 와이프가 나를 유혹하려고 한 거라고. 그거 그냥 진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 열받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로 엄마랑 뭘 어떻게 하려는 건 아니라고요. 그리고 엄마, 지금 저희 상황을 보세요. 엄마가 오셔서 그나마 좀 사람 사는 곳처럼 바뀌었는데 이제 다시 엄마가 나가버리시면 저희는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봉석이의 말은 혜진이의 지금 행동은 그저 발작 같은 정신 이상 행동이니 제가 조금만 감내하고 이 집에서 계속 같이 지내달라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건 저에게 쉽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전날 밤에 혜진이가 보였던 행동들, 제 손을 마음대로 감싸쥐고 깍지를 끼려고 하고 또 아침에도 저를 빤히 바라보며 손을 쓰다듬는 그 모든 행동들이 저에게는 꽤나 소름 끼치고 무서웠거든요. 모르겠다. 모르겠어. 일단은 나한테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저는 봉석이에게 그렇게 말하고는 일단 집 밖으로 나와 산책하러 갔습니다. 가면서 생각을 정리했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게 말이 되나? 봉석이 자극하려는 이유만으로 시어머니인 나를 수단으로 삼는다고? 이해가 안 되었어요. 하지만 그러다 문득 애초에 우울증에 빠진 아이를, 그런 사람을 정상인인 내가 이해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하지만 곧 저희 결심은 확고해졌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닌 건 아닌 거야. 내가 이미 자기들 파출부 노릇까지 자처하고 있는데 이제는 자기 둘 감정 싸움의 도구로 쓰려고? 그건 절대 용납 못하지. 저는 이미 잠도 제대로 못 자가면서 둘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었는데 이런 판국에 이제는 같은 여자인 며느리 혜진이한테 유혹까지 당하는 수모를 겪으라니 그것까지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는 대로 곧바로 단호하게 말하기로 결심했어요. 파출부 노릇은 오늘까지이며 더 이상 너희 둘의 감정 싸움으로 인해 나까지 어려움을 겪고 싶지는 않다고요. 그렇게 굳게 마음을 먹고 집에 갔는데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모두 다 제 잘못이에요. 일이 제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더군요. 집에 가자마자 현관에서 혜진이가 저한테 무릎을 꿇고 사죄하더라고요. 그것도 곧 말라비틀어질 것 같은 얼굴로 눈물을 흘리면서요. 제가 요즘 힘든 일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어머니께 너무 기댔던 것 같아요. 아니, 혜진아. 그래도 난 더 이상 이 집에 머물기는 힘들 것 같아. 제발 그런 말씀은 하지 말아주세요. 어머니가 오시고 나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편했는데요. 집에 있을 때마다 고통스럽고 힘들었는데 어머니 덕분에 이제야 좀 숨을 쉬는 것 같았단 말이에요. 다시는 같은 행동 반복하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제발 저희를 떠나겠단 말씀만은 거두어 주세요. 청산유수 같은 말에 저는 망설일 수밖에 없었어요. 마치 미리 준비한 듯 곁에 서 있던 봉석이까지 합세하더군요. 엄마가 나가신 다음에 혜진이한테 다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엄청 후회하더라고요. 저랑 혜진이 때문에 엄마가 힘드신 것도 알지만 그래도 조금만 더 버텨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부탁드려요. 봉석이까지 제 앞에 무릎을 꿇는데 정말 답이 안 나오더군요. 아마 그때쯤 저는 깨달았던 것 같아요. 제가 손을 더럽히지 않고는 쉽게 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졌다는 것을요. 결국 저는 조금 더 머물기로 하고 그 집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며칠간은 서로 눈치를 보느라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이상해지더군요. 요란한 소리와 함께 그릇이 깨지는 소리가 들려와 달려가 보니 혜진이가 당황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빨리 주울게요. 혜진이가 비명을 지르듯 말하며 자기가 깨트린 그릇을 주우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마저도 어설퍼서 손을 베는 거예요. 피가 철철 흘렀습니다. 제가 황급히 지혈을 시키며 말했어요. 어휴, 혜진이 너 정말. 왜 그러니?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서. 하지만 그래도 제발 저희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네? 알았으니까. 빨리 지혈부터 해라. 그 후로도 혜진이는 계속 무슨 일만 일어나면 저더러 떠나지 말아 달라는 말을 자꾸만 반복했습니다. 이래도 떠나지 말아 달라. 저래도 떠나지 말아 달라. 그렇지 않아도 정신이 불안정한 아이. 그런 아이와 함께 있는 저로서는 계속 떠나지 말아 달라는 애걸을 들으며 정신이 나갈 것만 같더군요.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왜 그랬나 싶지만 그 당시에는 일단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아마 이상한 의무감 같은 게 생겼던 것 같아요. 나마저 이 집을 져버리면, 나마저 봉석이랑 혜진이를 포기해버리면 이제 이 세상에서 이 둘을 받아줄 사람은 없을 거라고. 그렇게 되면 아들네 부부가 무너져 버리고 말 거라고. 그때에 저는 그렇게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한 달, 두 달, 여러 달이 지나고 나니까 점차 사람이라는 게 변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고요? 봉석이랑 혜진이가 제가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든 간에 버텨줬더니 점차 저를
진짜 파출부로 대하기 시작했거든요. 심지어 단순한 파출부도 아닌 녀석들의 어리광까지 받아줘야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너무 피곤해요. 혜진이가 어쩌다 외출을 하고 오는 날이면 저는 그런 며느리의 비위를 맞춰줬어요. 그러니? 고생했다. 그래도 오래간만에 친구들을 만나서 좋았을 것 같은데. 좋기는요. 다 그냥 제가 비위만 맞춰주다 온 건데요, 뭘. 저는 어머니랑 있는 게 제일 좋아요. 혜진이가 말을 하며 저한테 엉겨 붙는데 제가 조금 불편한 기색을 보이면 혜진이는 금세 또 올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어머니 이런 거 싫어하시는데 저도 모르게 또 어리광을 부렸네요. 그 우울한 얼굴을 보고 있으면 저마저도 함께 우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해서 저도 어쩔 수 없이 말했죠. 아니야, 괜찮아. 나도 이제 적응을 했는걸. 정말이세요? 혜진이가 기다렸다는 듯 저를 포옹을 하면 저는 적당히 받아주다가 이제 집안일을 해야 한다며 벗어났죠. 하지만 집안일이라고 그리 편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혜진이가 저에게 감정적으로 기대었다면 아들 봉석이는 저를 점점 자기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쓰더군요. 엄마, 오늘 국이 너무 짠 거 아니에요? 응? 그러니 내가 오늘 너무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랬나 보다. 간을 못 맞췄네. 자기 엄마가 컨디션이 좋지 않다면 자식으로서 응당 나와야 하는 말은 바로 어머니 괜찮으시냐는 걱정이 정답일 거예요. 하지만 봉석이는 그러지를 않더군요. 아니, 엄마가 저희 때문에 고생해 주시는 건 알겠어요. 그래서 저희도 항상 감사하다고는 하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 짜요. 그냥 소금을 들이부은 수준이잖아요. 제가 엄마를 이제 공짜로 부리는 것도 아니고 용돈도 드리는데 이건 좀 너무하네요. 봉석이가 말하는 용돈이란 자기들이 저를 공짜로 부려먹는 게 미안했는지 어느 순간부터 주던 30만 원을 말하는 거였어요. 당연하게도 저는 거절했습니다. 애초에 돈을 벌려고 한 것도 아니고 진짜 파출부 노릇을 해도 한 달에 30이 아니라 300은 벌 텐데 그깟 푼돈을 받아서 뭐 하나 싶었거든요. 그런데도 저에게 억지로 권하더니 끝끝내 제가 거절하니까 제가 머무는 작은 방에 항상 몰래 던지듯 두고 갔고요. 사실 그래서 받았던 돈들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두 모아둔 상태였어요. 그런데 봉석이는 그걸 모르니 저에게 마치 월급이라도 지불한 듯 당당하게 말을 하는 거였죠. 엄마, 힘드신 건 알겠지만 신경 좀 써주세요. 하루 종일 고생하고 와서 저녁밥 한 끼 제대로 먹고 싶은 거예요. 원래는 그 밥 한 끼도 내가 없었으면 먹지 못하는 거였잖아. 라는 말이 목 끝까지 올라왔지만 하루 종일 고생했을 아들을 생각하며 그냥 고개를 주워겼습니다. 둘의 식사를 마무리하게 하고 마지막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며느리 혜진이가 다가와 말하더군요. 그 아이의 손에는 제가 얼마 전에 직접 빨래했던 옷이 들려 있었어요. 어머니, 죄송한데. 요거. 응? 아, 다른 건 아니고 빨래하신 거에서 냄새가 나서요. 다음부터는 섬유유연제 제대로 사용해서 부탁드릴게요. 아, 그러니. 알겠다. 제가 말을 하며 빨랫감을 받으려 하는데 혜진이가 툭 빨랫감을 제가 받기 전에 바닥에 떨어뜨리고 가더군요. 뭐지 이게? 순간 머리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머리가 살짝 어지러워서 일단 몸을 습관대로 움직였어요. 깊이 생각하면 머리가 더 아플 것 같았거든요. 설거지를 마무리하고 며느리가 요구한 대로 빨래를 주워 다시 바구니에 넣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멋대로 먹고 흘린 과자 부스러기를 거실에서 치웠고
이리저리 흩날리는 둘의 지저분한 털을 찍찍이로 찍어내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일을 다 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이제 좀 씻으려 하는데 엄마, 안 씻으세요? 바깥에서 담배를 피우고 온 아들 봉석이가 인상을 찌푸리더군요. 마치 저에게서 땀 냄새가 나서 불쾌하다는 듯이요. 저에게 인상을 찌푸리며 말하는 봉석이의 시선은 마치 주인이 노비를 바라보듯이 경멸을 담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지나 욕실에 가 씻었습니다. 머리가 멍했어요. 멍한 상태로 씻고 나와서 작은 방, 그러니까 제 침실로 들어가 앉았는데 잠이 오질 않더군요. 늦은 새벽, 늦게까지 잠을 자려고 해도 아무리 눈을 감아도 머리가 멍하고 터질 것처럼 윙윙댔어요. 그러다가 제 귀에 들려온 건 캔 뚜껑을 따는 소리였습니다. 뭐지, 거실에 누가 있나 싶어서 살짝 문을 열어보았지만 거실 불은 캄캄하게 꺼져 있었죠. 그런데 그때 다시 딸칵 소리가 나더군요. 그래서 고개를 내밀고 조심스럽게 소리의 근원을 찾아갔습니다. 안방문이 덜 닫혀 있더군요. 봉석이랑 혜진이가 안에서 수면등을 켜고 자기들끼리 술을 마시고 있는 거였어요.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건 제 앞에서 둘 다 우울하고 피곤을 호소하던 둘이 깔깔대며 캔맥주를 마시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빠,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어머니 몰래 술 마셔야 하는 거야?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연기하기도 힘들어. 연기. 그게 무슨 말이지? 제가 눈을 끔뻑이면서 소리를 엿듣고 있는데 봉석이가 말하더군요. 조금만 더 참아. 그래도 우리가 그 우울증 난리 브루스를 친 덕분에 엄마를 공짜로 파출부로 부리고 얼마나 좋아. 원래 같으면 한 달에 4,500씩 주고 써야 하는데 엄마니까 30만 원으로 퉁칠 수도 있고. 그러게. 그래도 어머니께 조금 죄송하긴 하더라. 우리가 우울증이라는 거짓말? 진짜 믿으시는 것 같더라고. 지난번에 내가 손 만지려고 하니까. 완전 경기를 일으키시더라니까? 그건 혜진이 네가 연기를 잘한 덕분이지. 역시 연극영화과 출신답다니까. 이 모든 게 그럼 다 연기였다고. 충격적이었어요. 둘의 말을 듣는데 손발이 벌벌 떨리더군요. 모두 다 연기였다. 나를 두고 한 둘의 말과 행동 모두 연기였다. 이유는 나를 파출부로 쓰기 위해. 생각해보니 봉석이와 혜진이가 결혼 전에 했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둘 다 어릴 적부터 자기 방 청소 한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서 결혼해서 어떻게 살지 걱정이라는 말. 그리고 실제로 신혼 초에 제가 몇 번 집에 들렀다가 청소 좀 하고 살라고 잔소리했던 기억. 그것들이 겹쳐 지나가면서 봉석이랑 혜진이의 행동이, 그리고 그날 새벽 들었던 말들이 하나 둘 맞아 들어가더군요. 그런데 오빠, 그럼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거야? 솔직히 나 어머니랑 지내는 거 조금 불편한데. 그래? 그럼 우리 엄마 좀 지쳤을 테니까 다음 주에 우리 여행 간다고 하고 엄마도 집에 돌아가시라고 할까? 돌아온 다음에 집 좀 어지러워지면 그때 다시 엄마 불러서 좀 치워달라고 하고. 역시 오빠는 천재야. 내일 바로 말씀드리자. 배신감에 눈물이 흐르더군요. 화가 치밀었지만 최대한 조심스럽게 작은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내가 자기들을 걱정하던 진심을, 사랑을 이용해서 나를 가지고 놀았구나. 치가 떨렸어요. 어떻게든 갚아주고 싶다는 생각만이 머리에 가득 찼죠. 그날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었던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혜진이와 봉석이는 자기들 예정대로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다음 주에 여행을 좀 가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어머니도 같이 갔으면 좋은데 저희가 정신이 너무 어지러워서. 다른 사람을 챙길 여력이 없어서. 그래서 자기들끼리 가고 싶다. 이런저런 말 같지도 않은 핑계들을 들으며 저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난 다 이해한다. 너희 둘이 여행을 가면 나도 쉴 수 있고 얼마나 좋니. 미안해하지 말고 다녀오렴.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니. 혜진이가 가증스럽게 가짜 우울함을 사용하는데 역겹더군요. 그렇게 다음 주가 되었고 혜진이와 봉석이가 짐을 다 챙긴 후에 현관에 서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희 다녀올게요. 저희 돌아오는 날짜에 맞춰서 반찬 같은 건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셔야 하는 거. 아시죠? 그럼 물론이지. 알다마다. 아, 그리고 혹시 저희 없는 사이에 보일러 너무 많이 틀지 마시고요. 지난달에 가스비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 알겠다. 그런 걱정 말고 어서 다녀오렴. 아, 영 불안한데. 무튼 그럼 갈게요. 며느리 혜진이가 마지막 말을 마치고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저를 종부리듯 말하는 며느리 혜진이. 그리고 다녀오겠다는 말도 없이 자기 휴대폰만 쳐다보고 있던 아들 봉석이. 둘의 집에 홀로 남은 저는 나직이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 그럼 시작해볼까? 기다리던 복수의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한 것은 냉장고에 선을 뽑아버리는 것이었어요. 안에 담긴 김치, 생물, 고기, 아이스크림 등등 녹으면 온갖 끔찍한 냄새를 풍길 것들을 해방시킨 거였죠. 그 다음으로는 녀석들의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주방에 있던 까나리 젓갈을 꺼냈어요. 그러고는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젓갈을 안방의 사방에 뿌렸습니다. 침대, 탁자, 녀석들이 아끼는 옷. 이리저리 손이 닿는 대로 최대한 뿌린 후에 젓갈통이 텅텅 비고 나서야 그걸 바닥에 집어 던져버렸어요. 하지만 화가 풀리지 않더군요. 다음으로 한 건 거실에 있는 화분을 뒤엎고 TV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거실 바닥에 무엇이랑 끈적한 것들을 손에 잡히는 대로 이리저리 뿌렸어요. 녀석들의 신발장을 열어 신발이랑 구두에 간장도 퍼부었습니다. 그 모든 일을 한 다음에야 조금은, 아주 조금은 머리가 상쾌해지더군요. 이 망할 것들이 그동안 사람을 바보 취급을 해.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베란다와 창문을 빈틈없이 꼭꼭 막은 후에 집을 나왔어요. 아, 물론 나가기 전에 봉석이 놈이 저에게 월급으로 줬다는 30만 원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서 입구에 두었답니다. 이 돈으로 집 복구하는 데 쓰렴이라는 쪽지와 함께요. 나올 당시에도 악취가 심했으니까. 녀석들이 여행에서 돌아오고 나면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질지는 자명한 거였죠. 사흘쯤 뒤에 전화가 불나게 오더군요. 며느리 혜진이로부터 전화였어요. 한 10통쯤 무시하다가 전화를 받으니까 버럭 비명부터 지르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니,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이세요? 귀청 나가는 줄 알았네. 왜 그러니? 무슨 일이야? 여행에서 돌아는 온 거니? 어머니, 정말 뻔뻔하게 이러실 거예요? 저희한테 불만이 있으면 말로 하셔야지. 이렇게 행동하시면 어쩌자는 거냐고요? 예의가 없구나. 끊는다. 저는 혜진이의 목소리를 더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봉석이로부터 불나게 전화가 오더군요. 저는 마찬가지로 10번쯤 기다리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도대체 왜? 네 정신 나간 정신병자 와이프하고 똑같이. 소리 한 번만 질러봐라. 당장 전화를 끊어줄 테니까. 아니, 그게... 알았어요. 그런데 도대체 왜 이러신 거예요? 혜진이 말대로 뭔가 오해가 있었으면
서로 대화로 풀어야죠. 이렇게 극단적으로 하시면 어쩌자는 거냐고요. 극단적? 봉서가. 저는 아들의 뻔뻔함에 치가 떨려서 말했습니다. 극단적인 건 정신병자 행세를 하며 나를 착취한 너희들 아니니? 그날 다 들었다. 너희들이 나 몰래 둘이 맥주를 마시면서 바보 같은 시엄마인 나를 우롱하고 여행 가는 김에 집으로 돌려보냈다가 다시 불러올 생각이라는 거. 내가 다 들었다고. 엄마, 그걸 들으신 거예요? 봉석이가 부정도 하지 못하고 말을 우물거리더군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애초에 내 인생 너희 둘 없어도 잘 살고 있었어. 내가 너네한테 한 행동이 불만이라면 경찰에 신고하든 고소 고발을 하든 너네 마음대로 해라. 단 만약 그랬다간 너네 회사고 집이고 친척이고 모든 사람이 너네가 했던 추악한 짓거리를 알게 될 거다.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제 말은 진심이었어요. 제가 그 집에서 파출부처럼 정말 온 힘을 다해 일하던 걸 아들네 아파트 사람 모두가 알고 있었거든요. 이따금 정말로 제가 파출부인 줄 알고 말을 걸었다가 어머니라는 말을 듣고는 놀라하는 사람도 있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봉석이로부터는 아무런 고소 고발도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사과도 하지 않더군요. 저는 그것이 너무 괘씸해서 친인척들에게 녀석들의 추악한 사실을 낱낱이 밝혔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 며칠 후에 연락이 오더군요. 엄마, 삼촌한테 저희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어쩌다 보니 말이 나와서 그렇게 됐다. 뭐가 문제니? 아니, 저희 회사 거래처 중에 삼촌네 회사하고 엮인 거 모르세요? 삼촌이 오늘 저희 회사 사람들한테 우리끼리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서 회사에서 폐륜하라고 소문났어요. 이걸 어쩌냐고요. 어쩌긴? 네가 폐륜나 짓거리를 한 건 사실 아니니? 엄마, 알았으니까 제발 삼촌한테 뭐라고 말 좀 해주세요. 그래, 알겠다. 저는 알겠다고 말하고는 아무런 조치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혜진이는 어떻게 했냐고 물으신다면 생각보다 더 간단했어요. 어쩌다 사돈하고 식사할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니까 사돈 내외가 고개를 푹 숙이면서 말하더라고요. 자식 교육을 잘못 시킨 저희 잘못입니다. 부디 사부인께서 한 번만 너그럽게 용서해 주세요. 그런 대화가 있은 후에 혜진이로부터도 장문의 문자가 왔더군요. 자기 엄마랑 대화하고 나서 정말 깊이 깨달았다면서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정신 차리고 잘하겠다고요. 저는 고민을 하다가 짤막한 답장만 보냈습니다. 생각해보마. 라고만요. 녀석들을 앞으로 어떻게 요리하며 철저하게 사과받을지는 아직 고민 중이에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많아요. 주변이나 유튜브 사연을 들으면서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구나 싶었는데 저도 자식한테 사기를 당할 줄은 몰랐거든요. 만약 저랑 비슷하거나 혹은 자식한테 착취당하는 분이 계시다면 힘내시라고. 저도 했으니까 어르신도 하실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